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열심히 강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항생제 강의를 몇 개 올릴 겁니다. 국시든 USML이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물이 사실 항생제인데 우린 이 항생제나 아니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자주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감염내과 자체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거든요. 외울 게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 감염내과에 나오는 내용들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잠시 그렇게 밀어두고요. 그 다음에 신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국시에서 가장 공부하기 싫은 과목 넘버 1, 2가 KM리 책 4번에 둘 다 있죠. 신장, 감염. 왜냐면은 신장에 그놈의 일렉트롤라이트랑 H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장으로 넘어가서 일렉트롤라이트, H스페이스, 밸런스, 그다음에 런아웃 튜브의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다룰 거고요. 그러고 나면 사실 신장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에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뒤에는 그냥 외우면 돼가지고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감염 넣어오고 사실은 그리고 국시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국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5번의 엔도크라이너로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또 깊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항생제 얘기를 드릴 건데 제 강의록의 5번 감염내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저 밑에 제가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라고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제 그거가 좀 제가 최근에 만든 거라 가지고 그 강의록을 예전에 복사해 가신 분들은 없을 수 있으니까 새로 복사해 가시고요. 여기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항진균제, 항원충제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걸 제가 이제 USMLE 내용 공부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학 공부하는 그 USMLE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 내과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여러 블로그들 아니면 업투데이트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참고해가지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스탠퍼드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임상에 가서 볼 게 아니면은 그런 막 용량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 있고 막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저도 알 필요 없고 사실은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도 알 필요 없고 하니까 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그럼 항생제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그 스탠퍼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존 서킨스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 내용 들어갈 건데 오늘은 페니실린 계열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선 페니실린 항생제의 파마콜로지 그리고 그럼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랑 같이 쓰는 게 하나 있죠. 뭐 클라블라네이트 이런 것들, 이제 베타 락타메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기능이 뭔가 그것도 보고 마지막에 이제 ESBL이라고 하죠.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될지 그를 보도록 합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 항생제의 가장 이제 그 안티마이크로비얼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침입해온 그런 외부의 병원균들을 치료하는 물질들 있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안티바이오틱스예요. 이제 여기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페니실린 계통들 이제 세포벽 합성 저해제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단백 합성 저해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안티메타볼라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세포 내 저기 뭐야 박테리아 세포 내에서 뭔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사들을 억제를 해서 세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보다시피 페니실린 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페니실린계 그럼 항생제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 기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는 다른 말로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그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구조물이 이 베타락탐 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페니실린 여기 세팔로스포린 그 다음에 카바페넴 모노박탐 요런 친구들이 다 이 공통적인 베타락탐 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베타락탐 링이 그 항생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페니실린 기능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옆에 뭐가 달려있든 말든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과 그 related antibiotics, 페니실린 family antibiotics라고도 부르죠. 그런 것들을 베타락탐 antibiotics다.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항균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그거는 박테리아의 셀월, 즉 펩타이드 글라이칸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셀월, 세포벽에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셀월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에 한해서 그 셀월은 박테리아의 생존에 이센셜한 구조물이죠.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구조물인 셀월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효소가 트랜스펩티데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펩타이드 글라이칸 월을 형성을 하는데 트랜스펩타이데이즈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효소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펩타이드 글라이칸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육각형은 당이에요. 그래서 당이 이렇게 여기 빨간과 초록색, 빨간과 초록색 이렇게 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사크라이드거든요. 다이사크라이드고 거기에 보시면은 아미노산이 지금 4개씩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이 4개 붙어 있으니까 4개다. 테트라. 그래서 테트라펩타이드다. 이렇게 부르고 이 테트라펩타이드들이 보면은 글라이신 5개, 펜타글라이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옆에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해 놓은 걸 보시면요. 이 테트라펩타이드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4개가 아니고 5개였거든요. 아미노산이 5개. 여기 끝에 보면은 디알라닌, 디알라닌 요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5개 해서 처음에는 펜타펩타이드였어요. 근데 이 펜타펩타이드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요 끝부분에 붙어있던 알라닌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요렇게 테트라펩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여간 요 과정이 펩타이드 글라이칸 월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때 이거를 내게 하는 효소가 트랜스펩티데이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 트랜스펩티데이즈의 substrate 이거 뭐라 그러냐? 용질이라 그러나? 용질이 아닌데. substrate 하여간 그 substrate가 뭐냐면은 이 아미노산 끝에 붙어 있는 디알라닌 2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요 디알라닌이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이게 대략 화학적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페니실린의 베타락탐 링하고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닮아 보이게 그려놔서 그럴 건지 진짜 그렇게 닮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튼 그래서요. 요 디알라닌 이게 트랜스펩티데이즈의 substrate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substrate잖아요. 근데 이 베타락탐 링은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락탐 링이
디알라닌 요거 대신에 트랜스펩티드 베이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달라붙는 거니까 컴패터뎁 이니비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벽의 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테리아의 그 생존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 트랜스펩티데이즈는요, 다른 말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이다. 사실 처음엔 이렇게 불렀겠죠. 왜냐면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요 효소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페니실린이 들러붙는 있는 항생제가 그 프로틴이 있을 거다. 그래서 PVP라는 거를 이름을 처음에 이제 그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트랜스펩티데이즈더라. 기능이 그거더라. 그렇게 알게 된 거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트랜스펩티데이즈랑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 PBP는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PBP라고 부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요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결국은 이제 펩타이드 글라이칸을 합성을 억제하는 거니까 세포의 벽, 셀 월을 합성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세포벽 합성 저해제다. Cell Wall Synthesis Inhibitor다.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Cell Wall Synthesis Inhibitor에 페니실린만 들어있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글라이코펩타이드, 아이소나야제, 바시트라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고요. 요런 것들은요. 굳이 우리가 세포벽 합성 저해제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글라이코펩타이드, 이게 반코마이신을 말하는 거죠. 반코마이신이다, 아이소나야지드다, 그냥 이렇게 부르지 얘네들을 굳이 이 셀워 신테시스 이니비터에 끼워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셀워 신테시스 이니비터, 세포벽 합성 저해제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그냥 페니실린 계통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셀월은 대부분의 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벽 합성 저해제는 박테리사이다라다. 즉 박테리아 자체를 죽여 없앨 수 있는 아주 강한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모든 박테리아가 다 셀월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대표적으로 세포벽 없는 박테리아가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클라미디아, 리케치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세포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페니실린은 아무 효과 없겠죠. 자, 처음부터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핵심만 기억하세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의 핵심 기능은 베타락탐 링에서 나온다. 그래서 베타락탐 안티바이오틱스라 하면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를 의미한다. 얘네들은 트랜스펩티데이즈, 다른 말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 PBP라고도 불리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서 박테리얼 셀 월의 합성을 억제하고 박테리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페니실린을 다른 말로 세포벽 합성 저해제, Cell Wall Synthesis Inhibitor라고도 부르고, 요거는 박테리아를 직접 죽일 수 있다. 박테리사이다라다. 대신 일부 박테리아는 세포벽이 원래 없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쉽죠? 자, 근데 이런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박테리아는 손쳐매고 당하고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베타락탐 안티바이오틱스에 저항하는 기전이 이제 급격하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전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포린이라는 항생제를 단백질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페니실린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이플럭스 펌프, 이제 바깥으로 자꾸 퍼내는 항생제를 펌프를 만드는 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베타락타메이즈. 그러니까 베타락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제 분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베타락탐 링 자체를 이제 파괴를 해버리니까 그 핵심 기능이 베타락탐 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페니실리네이즈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팔로스포린을 분해하는 세팔로스포리네이즈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ESBL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카바페넴을 분해하는 카바페네메이즈 이런 것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핵심 그 저항 기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펩티데이즈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죠. 그 페니실린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타겟이 되는 그 효소, 그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페니실린이 있든 말든 아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트랜스펩티데이즈가 펩타이드 글라이칸 셀 월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효소고, 이게 페니실린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게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 PBP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부 S. aureus 등의 그런 양성 세균에서 요 PBP가 아예 그 페니실린에 결합을 하지 않도록 구조랑 서브스트레이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요 새로운 PBP를 PBP2A라고 하고요. 요거를 가진 균은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의 감수성이 전혀 없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맥티실린 리지스턴트 S. aureus MRS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니실린 항생제의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작용 기전이나 아니면 저항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에 어떤 항생제들이 포함되는가 이걸 보도록 합시다. 가장 원형이 되는 거는 페니실린 G. 요게 이제 최초로 발견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뭐 변형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친구들도 발견이 되고 해가지고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는 이제 총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미노 페니실린, 페니실리네이즈 리지스턴트 페니실린, 그다음에 안티 슈도모날 페니실린, 그다음에 세팔로스포린, 카바페넴, 모노박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우선 페니실린 G, 이제 벤즈 페니실린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게 그 최초로 상용화된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항생제는 이제 경구로 복용해도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제 흡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IM이나 IV로 주게 되고요. 요거를 경구로 먹어도 효과가 나도록 개량한 게 페니실린 V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페니실린 G가 됐든 V가 됐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셀월이 두꺼운 친구들, 이제 그람 양성 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람 양성 균들이 특히 이제 뭐 S. aureus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병원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이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저항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페니실린 G나 아니면 페니실린 V를 그람 양성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굳이 쓰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유독 이 페니실린이 특효약인 균이 있습니다. 바로 매독균인데, 그래서 이제 매독 걸린 사람한테는 페니실린 근주 아니면 페니실린 정주, IM 또는 IV가 treatment of choice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페니실린은 경구 복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그리고 문제가 그람 음성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미노 페니실린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엠피실린과 아목시실린입니다. 이거는 개량을 통해서 페니실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 항생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그람 음성 박테리아에 효과가 생기게 된 게
주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페니실리네이즈에 의해서 분해는 되기 때문에 기존의 페니실린의 효과가 없는, 페니실린의 저항성을 가진 균들이다. 그렇다면 사실 요거를 썼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엠피실린과 아목시실린의 차이는 둘 다 경구 복용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목시실린이 경구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먹는 약을 처방할 때는 보통 외래에서 아목시실린으로 처방을 하고요.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항생제죠. 그에 비해서 엠피실린은 주로 이제 정맥 주사, IV로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정맥으로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젠타마이신이 있는데, 요 젠타마이신하고 이제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모든 페니실린 계통 항생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랑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엠피실린과 젠타마이신을 섞어 쓰는 걸 많이 쓰고요. 또는 이제 엠피실린은 술박탐 이런 거랑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항생제들은 그 페니실리네이즈,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말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에 분해되지 않는 페니실린, 페니실리네이즈에 저항성이 있는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리네이즈 리지스턴트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메티실린과 그 친구들입니다. 메티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마 제일 먼저 개발된 게 메티실린이어서 이제 메티실린 계열 항생제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생성되거나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처방하는 약은 나프실린이나 아니면 디클록사실린 요거 두 개고요. 둘은 무슨 차이냐? 나프실린은 IV 아니면 IM으로 주는 약이고 디클록사실린은 PO로 주는 약입니다. 먹는 약이냐 아니냐 그거 차이죠. 네, 요 친구들은요 그 그람 음성에는 효과가 없고요. 유일하게 쓰는 거는 어디냐? 페니실린에 리지스턴트한 S-오레우스. 그러니까 페니실린 저항성 S-오레우스. 줄여서 PRSD라고도 부르죠.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항생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건 꼭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사람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축산업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커뮤니티에도 페니실린의 감수성인 S-오레우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의 저항성인 S-오레우스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외래에서 누군가를 치료를 하는데 S-오레우스 감염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프실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PRSA를요, 이제 메티실린 계열의 감수성이 있다. 그래서 메티실린 센시티브 페니실린, MSSA라고도 부르고요. 사실은 이 MSSA라는 단어를 훨씬 더 흔하게 쓰죠. 그런데 이 S-오레우스는 워낙 흔한 감염 질환이다 보니까 그 나프실린이나 이 디클록사실린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티실린 계열의 저항성인 S-오레우스, MRSA가 결국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에서는요, 워낙 이제 항생제에 대한 압력이라 그러죠. 환경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S-오레우스가 걸렸다는 게 hospital acquired S-오레우스에 걸렸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MRSA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걸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아직 우점종이냐, 일단은 S-오레우스 감염이 됐으면은 MRSA를 의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만약에 SARS 감염이 의심됐으면 MRSA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기전이 페니실린 계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PBP2A라는 특이한 효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MRSA에 걸린 거를 확인했다. 그렇다면은 반코마이신이나 우리네졸렛, 답토마이신, 퀴뉴프리스틴, 티게사이클린 이런 특별한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게 이제 MRSA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아 오레우스가 발견되었을 때 이게 MSSA인지 아니면 MRSA인지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생제 저항성 판별할 때 균을 배지에다가 쭉 바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항생제 포함된 디스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옆에 균이 자라지 못하면은 감수성이고 균이 그 디스크가 있던 없든 그냥 잘 자라면 저항성이다.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사진을 안 붙여놨는데 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근데 MRSA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생제를 쓰냐면은 그 옥사실린이나 아니면은 세폭시틴을 포함한 항생제 디스크를 그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MRSA가 되려면은 요 MEC2A라는 요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요. 요 그 옥사실린이나 아니면은 세폭세틴 요 두 가지 항생제가 그 MEC2A라는 유전자를 잘 발현시킨다 그래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요 옥사실린은 웨테실린 친구니까 뭐 발현하는 게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옥사실린 저항성인 에스아오레우스는 MRSA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요 세폭세틴은 사실 메티실린 계열 항생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희한한 게 오히려 옥사실린보다도 요 메티실린 저항성으로 만드는 요 유전자를 더 잘 발현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인상적으로는 이제 뭐 옥사실린이나 아니면은 세폭시틴 중에 하나에서 저항성인 에스아오레우스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MRSA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옥사실린, 세폭시틴 이름이 메티실린이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저항성이면은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는 전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옥사실린이나 아니면은 세폭시틴 둘 다 감수성이다. 그러면 MRSA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는 치료로 나프실린이나 아니면 디클록사실린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상에서 아주 골치 아픈 균이 슈도모나스가 있죠. 그래서 슈도모나스를 잘 잡는 그런 페니실린을 개발했는데 피페라실린, 티카라실린 요게 대표적입니다. 요 항생제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슈도모나스에만 효과가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슈도모나스뿐만 아니라 많은 균들의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예요. 특히 요거 중요한 거 에너비 그 현기성 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제 다른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때 그 좀 안티바이오틱스를 하나 이제 좀 더 강하게 쓸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항생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시험에서는 슈도모나스가 의심될 때 기본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생제들, 피피라실린이나 티카라실린 단독으로 쓰는 거는 본 적이 없으시죠? 이 왜 그러냐면은 이 항생제들은 기본적으로 페니실린에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타조박탐, 수박탐, 타조박탐이나 클라블라네이트지, 클라블라네이트 요런 페니실린에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라 그런 그 물질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입니다. 요거는 페니실린하고는 다른 펑거스에서 발견된 항생제인데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페니실린에 비해서 장점이 화학적으로 병형을 가하기가 쉬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페니실리네이즈에 의해서는 분해가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량형들이 나왔는데 뭐 대략적인 스펙트럼이나 아니면은 저항성 이런 거에 따라서 한 5세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대체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람 음성을 커버하는 거에 대한 그람 음성에 대한 그 커버가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오히려 그람 양성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살균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람 양성균을 대해서 치료를 할 거다. 그러면 차라리 1세대를 썼으면 썼지 굳이 2세대, 3세대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5세대를 제외하고는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이제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이기 때문에 MRSA는 효과가 없어요. MRSA는 생겨먹은 것 자체가 베타락탐 계열의 아니면은 베타락탐에는 그 효과가 전혀 없게 그렇게 그렇게 진화한 균이잖아요. 근데 이제 5세대 세파는 이거는 이제 베타락탐 계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MRSA가 효과가 있도록 굉장히 특별하게 개발된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MRSA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굉장히 독한 균 중에 하나가 이 엔테로코쿠스 장구균인데요. 요거에는 세팔로스포린 계통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이름 보고 몇 세대인지 그리고 또 이제 무려 5세대가 되니까 각 세대의 특징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선 1세대 세파졸린, 세프라딘, 세팔렉신, 세팔로틴, 세파피린 뭐 이렇게 있고요. 대체로 스펠링에 PH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사실 예외가 많아가지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예외에 들어가는 게 요 세파졸린이고요. 요게 1세대 세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친구죠. 어쨌든 요 1세대 세파는 그람 양성균들의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피부에 상주하는 S. aureus나 S. epidermidis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피부 상재균은 특별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세파졸린을 피부 수술이나 아니면은 OS 수술할 때, 즉 피부는 건드려야 되는데 GI 트랙이나 아니면은 respiratory 트랙을 인볼브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예방적 항생제로 세파졸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 1세대 세파를 개량해서 그람 음성에도 효과가 있도록 만든 게 2세대 세팔로스포린입니다. 얘네는 안타깝게도 이름에 뭔가 규칙이 없는데 시험에 잘 나오고 비교적 많이 쓰는 게 요거 4가지 정도니까 요 이름을 좀 기억해 둡시다. 세파클러, 세폭시틴, 세피록심, 세포티탄. 요게 빨갛게 해놓은 글씨들만 모아놓으면은 fake, fox, fur, tea. 가짜 여우모피를 입고 차를 마신다. 뭐 요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거가 이제 외우기 유용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특히 많이 쓰는 게 요 세포티탄, 이제 야마테탄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병원에서 많이 쓰는데요. GI 서저리 할 때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로 많이 쓰는 항생제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제 왜 그러겠어요. 2세대를 개량을 해가지고 그람 음성균의 효과가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쓰는 거겠죠. 조금 더 개량해가지고 조금 더 광범위로 만든 게 3세대 세팔로스포린인데요. 요 이제 3세대 surge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름에 T가 들어갑니다. 세프트라이옥선, 세포탁심, 세프타즈딘. 그치만 역시 또 예외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세픽심 아니면은 세포페라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요거들은 다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람 음성에 대한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항생제고요. 뭐 대표로 예를 들어서 어때요? 뭐 메니고코쿠스라든지 이콜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람 음성균 중에서 제일 독한 슈도모나스.
슈도모나스에 대해서는 요 세프타지딘, 그다음에 세포페라존 요 두 가지를 빼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도모나스 감염이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세프타지딘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슈도모나스가 아닌 다른 균의 감염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세프트락손이나 세포탁심 아니면 세픽심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름 보고 아셔야 돼요. 3세대인지. 물론 뭐 그럼 음성에만 쓰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뉴모코쿠스에 대해서는 세프트락손이나 아니면 세포탁심 많이 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람 음성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도록 개발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3세대 세파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특히 이제 메닌자이티스가 있죠.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세프트락손이 아니면 세포탁심인데 요거는 이제 CSF의 페네트레이션이 좋다. 이게 BBB를 통과를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F로 잘 퍼져가지고 균들을 파괴하기 좋다. 뭐 그런 뜻이고 메닌자이티스를 일으키는 흔한 박테리아들의 모두 얘네가 감수성이 있죠. 그래서 요거들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인에서는 세프트락손을 써요. 근데 신생아한테서는 세포탁심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세프트락손이 그 신생아의 빌리루빈 메타볼리즘을 방해해가지고 황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한테는 세프트락손 쓰는 게 아니고 세포탁심을 써야 된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랑 5세대 세파는 조금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이제 4세대 세파는 세페핌, 5세대 세파는 셉타롤린. 딱 하나씩밖에 없는데요. 각각 세페핌은 이제 슈도모나스의 효과가 있는 세파. 그다음에 이제 5세대는 MRSA의 효과가 있는 세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페핌까지는 요즘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셉타롤린은 그래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요즘에 점점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세페핌 같은 것도 옛날엔 안 나오다가 이제 기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해 둡시다. 또 그리고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건데요. 페니실린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가 알레르기 반응, 피부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뭘 선택해야 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알러지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심각한 반응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반응이라 하면 뭐냐면 피부에 마큘로파피로 래쉬가 군데군데 생겼다. 조금 가렵다. 뭐 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아나필락시스까지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쓰냐? 페니실린하고 기능은 비슷하지만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낮은 1세대나 아니면 2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신에 뭐 얼티카리아 래쉬가 생겼다든지 막 눈이 막 붓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아나필락시스가 진짜 막 생겼어요. 숨쉬기 힘들고 막 지금 넘어가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이럴 때도 1세대나 아니면 2세대 세파 써도 될까요? 그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랑 그리고 이 1세대, 2세대 세팔로스포린에 대한 알러지랑 대충 한 2에서 8% 정도의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는 요거까지 쓰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크롤라이드나 아니면 클리나마이신, 반코마이신 이렇게 그 생긴 모양새가 완전히 다른 항생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 있으니까 다른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를 전혀 못 쓰냐? 그건 아니고요. 3세대 이상의 세팔로스포린, 그다음에 카바페넴, 모노박탐 이런 친구들하고는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거의 없대요. 근데 요런 거 쓸 때는
아, 예전에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었다? 그럼 쓰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 요거는 알러지가 완전히 따로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써도 괜찮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벌써 40분 전에. 자, 좀 힘내서 더 봅시다. 그 다음은 카바페넴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카바페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주 광범위 항생제다. broadest spectrum을 가진 항생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성을 가진 균들이 아주 드물다는 거죠. 아까 페니실린은 페니실리네이즈, 그다음에 이제 세팔로스포린은 세팔로스포리네이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효소로는 이제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ESB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균들은 그렇게 이제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균들은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매직 블릿이 바로 이 카바페넴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카바페넴마저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생겼어요. 이 카바페네메이즈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장내 세균과 엔테로박테리아의 CA,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클랩시엘라 뉴모니에가 이런 효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카바페넴의 저항성이 있는 균들을 카바페넴 리지스턴트 엔테로박테리아의 CA, 카바페넴 저항성 장내 세균과 CRE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카바페네메이즈 producing 엔테로박테리아의 CA. 그래서 이제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형성한다. 이제 CPE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격이 클랩시엘라 뉴모니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늘어나면 참 답답겠죠. 지금은 다른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다 하더라도 카바페넴이라는 이제 우리의 last resort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카바페넴의 저항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 카바페넴은 굉장히 아껴 써야 될 항생제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메로페넴 같은 항생제도 상당히 많이 쓰다 보니까 조만간 이 CRE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심각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 약제의 특성들을 좀 보면요. 이미페넴이 기본인데요. 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요 셋들은 사실 효과가 거의 비슷해요. 잡을 수 있는 균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미페넴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요거는 키드니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키드니에서 디하이드로펩티데이즈 1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 이미페넴이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 약물 농도가 떨어지니까 효과도 떨어질 거고, 더 큰 문제는 디하이드로펩티데이즈 DHP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미페넴의 대사 산물 메타볼라이트가 그 자체로 네프로톡시시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DHP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써줘야 합니다. 실라스타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페넴이하고 이 실라스타틴은 그냥 한 몸이다. 굴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량해가지고 이제 이 실라스타틴이랑 필요 없도록 만든 게 메로페넴이나 도리페넴이고요. 남은 하나가 얼타페넴인데, 요건 장점이 외래에서 외래에서 하루 한 번씩 IV로 주사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UTI로 환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일로네프라이티스가 왔는데, 파일로네프라이티스 무조건 입원해가지고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외래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길 강력하게 원할 때, 그런데 이제 항생제 그럼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해봤더니 ESBL 파지티브다. ESBL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근데 ESBL 양성이면 무조건 카바페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카바페넴은 얼타페넴을 빼고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주사 이렇게 쭉 놓고 집에 가고 이럴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맞아야 돼요. 입원해서. 근데 환자가 자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입원해가지고 항생제를 맞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외래에 매일매일 올 테니까 주사를 매일매일 맞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유용한 게 이 얼타페넴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 얼타페넴은 카바페넴 중에서는 유일하게 슈도모나스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얼타페넴이 슈도모나스에 전혀 효과가 없다. 요게 이제 이런 어때요? 시험 되기 굉장히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실습 돌 때 교수님들 종종 물어보시고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카바페넴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CNS 톡시시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저 스레시홀드를 낮춘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시저의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저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카바페넴을 쓸 수가 없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노박탐 계열 항생제. 이 모노박탐에는 이제 아지트로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특징이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 중에서 가장 구조가 단순하게 생겼다 그래요. 여기 이제 쭉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를 모아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모노박탐이 옆에 뭐가 붙은 게 제일 적죠.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요거는 그람 양성에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그람 음성에만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사실 무조건 이거를 써야 되는 그런 이게 특효약인 감염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희한한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시험에 종종 나온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그람 양성 효과 없고 음성에만 효과 있다. 요거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이 왔는데 끈기가 애매해가지고 좀 더 가봅시다. 힘 좀만 더 내세요. 자, 이런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는 그 박테리아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 물질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그 페니실리네이즈, 세팔로스포리네이즈, 카바페네메이즈 요런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통틀어 가지고 베타락탐을 분해한다. 베타락타메이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베타락타메이즈를 분해할 수 있는 물질 그거를 같이 준다면 그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로 클라블라닉 애시드, 클라블라네이트라고도 부르고요. 술박탐, 타조박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베타락타메이즈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장 대표격인 클라블라네이트를 보면요. 생긴 게 보시다시피 이제 베타락타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페니실린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베타락탈 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안티박테리얼 액티비티가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베타락타메이즈에 결합해가지고 요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단독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다른 항생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쓰겠죠. 그래서 이제 짝이 맞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아목시실린은 클라블라네이트, 이거 이제 어규멘틴이라고 부르고, 엠피실린은 술박탐이랑만 짝이 돼요. 이 우나신,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요거는 이제 상품명이 조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조신이라고 그러죠. 왜 이름이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병원에 보면 아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카르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요거는 이제 티멘틴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광범위 항생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짝으로 묶어가지고 쓰면은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naerobic.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에도 듣는다. 요게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lung abscess 이런 게 있으면은 앰피실린 술박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나 아니면은 이제 lung abscess는 이제 대표적인 그 polymicrobial infection 그러면서도 애네로비들이 많은 그런 감염증인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암피실린 술박탐 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만약에 암피실린 술박탐이 듣지 않는다면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메로페넴 같은 걸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목시플록사신 이렇게 애네로비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애네로비의 효과 있는 것들은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물질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세프타지딘 아비박탐, 메로페넴, 베이버박탐, 그다음에 이미페넴 실라스타틴의 렐레박탐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쓰기도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알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 이렇게 있고 자 오늘 진짜 찐맛 마지막 주제로 ESBL에 대해서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ESBL은 이제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의 약자인데요. 이 이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ESBL 파지티브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있으면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사실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우선은요, Extended Spectrum Beta-Lactam Antibiotic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광범위 베타락탐 항생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세프타지딘, 세포탁심, 셉트리악손 이런 친구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저항성이 있는 균주들을 죽이려고 항생제를 개량을 했더니 그 항생제에도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전에 없던 게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생긴 거냐면 그런 거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게 했던 효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염기 서열에 특정 변화가 생기면은 새로운 저항성을 갖게 되도록 일종의 파워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파워업을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파워업이 됐으면은 그거를 다 통틀어서 ESBL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2, 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모노박탐에 모두 저항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블라네이트에는 억제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 ESBL 유전자는 플라스미드 메디에이트돼요.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는 그 박테리아끼리 서로의 유전 물질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작은 유전체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전자들은 굉장히 서로 빨리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ESBL 유전자들은 한번 생기면 퍼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점차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게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단순히 저항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감염된 것 자체가 나쁜 예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ESBL 양성인 이콜라이나 아니면 클랩시엘라 감염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ESBL 양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BL이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딱 잘라서 양성, 음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요. 우리 수준에서는요. 그게 아니지. 그래서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3세대 세팔로스포린 그리고 모노박탐의 모두 저항성이다. 그러면은 ESBL 양성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거죠. 정확히 하려면은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알려진 ESBL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항생제 저항성 겸사 결과를 봅시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 저기 아즈트레오남의 저항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세프타지뎀, 세포탁심 이런 것들의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요 아즈트레오남 모노박탐이죠. 그리고 세프타지뎀, 세포탁심 3세대 세파잖아요. 이런 것들의 저항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이건 ESBL 양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ESBL 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해가지고 정말 ESBL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즈트레오남의 저항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페핌, 세포탁심, 그 다음에 세프타지딤에 다 저항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ESBL 파지티브인 이콜라이드다. 이거를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균에 대해서는 대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조금 전에 그 항생제 결과 보시면은 여기 둘 다 세폭시틴에는 감수성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ESBL이라고 하는 거는 뭐 2세대, 3세대 세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라고 했는데 얘가 그런데 세폭시틴은 못 건드리는 것 같네? 그러면은 ESBL 양성이긴 하지만 세폭시틴을 써도 괜찮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험실에서 나오는 결과 이게 인비트로에서는 감수성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이걸 써보면은 인비보, 그러니까 사람한테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ESBL 양성인 균주에서는 설령 감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에는 효과가 없다. 이게 ESBL 양성 균주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미카신, 시프로플록사신 이런 친구들의 지금 감수성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실제로 써보면은 그렇게 효과가 신통찮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ESBL이랑 도대체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ESBL 양성인 균에 대해서는 일단 카바페넴을 쓰는 것이 우선이다. 심지어는 세페핌, 조신 이런 강력한 항생제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카바페넴을 쓰는 무조건 ESBL 양성 균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페넴, 실라스타틴, 아니면 메로페넴, 얼타페넴 이런 카바페넴을 다로 쓰면 된다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 이제 ESBL 내용 굉장히 어렵죠. 강의록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참고 문헌을 몇 개 달아놨으니까 이 내용 읽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항생제 첫 시간 페니실린 항생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거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에 최고 길이가 됐네요. 이게 사실 근데 정말 요 내용 중에서 진짜 시험에 막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임상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을 이게 이해를 못하고 임상을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임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활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검사도 하고 약도 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단백합성 억제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